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인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0대 초반 남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인성이 나쁜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을 건드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이번에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복수를 해줬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30대 초중반에 만난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성격도 밝고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 초반엔 아내 덕분에 에너지도 더 생기는 것 같고 정말 좋았답니다. 아내는 저보다 출근을 좀 늦게 했는데 제가 출근할 때마다 항상 저의 옷 매무새를 가다듬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보, 넥타이가 이게 뭐야? 삐뚤어지지 않게 예쁘게 잘 매고 가야지. 역시 당신은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라니까. 여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파이팅해. 우리 여보 최고. 그런 아내와 결혼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을 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얼마나 기뻤는지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여보, 내 뱃속에 우리 아이가 들어있대. 나도 이제 엄마가 되는 거야. 아유, 그렇다고 이렇게 막 뛰면 어떡해. 임신 초기인데 조심해야지. 여보,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내가 아빠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저는 아내가 임신한 그 이후부터 회사에서 일하는 게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아내도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애정이 워낙 컸는지 해교에 집중하겠다며 임신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온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원래 태교할 땐 예쁜 것만 듣고 예쁜 것만 봐야 된대. 그래서 말인데 내 목에 반짝이는 거 딱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거울 볼 때마다 예쁜 거 볼 수 있잖아. 저는 애교 있게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귀여워서 갖고 싶어 하던 목걸이를 사줬습니다. 솔직히 내 아이를 임신한 아내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아내는 태교를 핑계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했는데 그때까진 아내가 해달라는 건 최대한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점점 이상해지더군요. 임신 기간 동안 집에서 쉬느라 답답했으니 이제는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을 근처에 사시던 저희 어머니한테 맡기고 맨날 술 마시러 나갔습니다. 한 번은 야근하고 집에 늦게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술에 취한 채 혼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보, 우리 서준이는? 설마 또 우리 어머니한테 맡긴 거야? 그럼 집에 올 때 데리고 들어왔어야지. 아니면 나한테라도 얘기를 하던가. 하루 정도 어머님 집에서 재우면 좀 덧나? 밤마다 서준이 우는 소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아내는 애도 잘 보지 않고 맨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그 생활이 길어지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아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임신했을 때 답답했다고 해서 한동안 놀러 다니는 거 그냥 냅뒀더니 이젠 그냥 당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래도 당신이 우리 서준이 엄마인데 직장을 안 다닐 거면 서준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제가 크게 뭐라고 하자 아내는 그때부터 애를 보긴 보더라고요. 하지만 집에 오면 맨날 저희 앤 울고 있고 집안은 난장판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자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있다며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게 됐는데 그때부턴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는 임신하니까 시아버지가 외제차도 사줬다는데 난 애를 둘이나 임신할 동안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긴 뭐가 없어. 당신 우리 서준이 임신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용돈 100만 원 주셨잖아. 겨우 그 100만 원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그 돈으론 가방 하나도 못 사거든? 아내는 자꾸 잘 사는 집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곤 했는데 저희 집은 그럴 형편까진 되지 않아서 더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그때까진 둘째가 태어나면 아내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저의 착각이었어요. 아내는 둘째 아들 낳고 난 후 완전히 망나니가 되어버렸거든요. 당신 도대체 애 엄마 맞아?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셔?
내가 무슨 맥주 한두 잔 가볍게 마시는 거 가지고 뭐라 한 적 있어? 마셔도 적당히 마셔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길바닥에 쓰러져서 자다가 경찰한테 연락 온 적이 한두 번이냐고. 참나,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럼 내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술 먹는 것뿐인데 술 못 마시면 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라고.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우리 애들도 우리 어머니가 다 봐주시고 집안일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하는 거라곤 맨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노는 거밖에 없는데 도대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냐고. 하지만 아내는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귓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결혼 전엔 이런 사람인 걸 전혀 몰랐는데 그동안 이런 본 모습을 숨기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생활비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꺼내서 옷 사고 가방 사고 머리하느라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에 제가 생활비 통장을 못 쓰게 막았더니 어떻게 한 줄 아시나요? 제 친구가 선물해준 비싼 유모차를 자기 마음대로 중고로 팔아버린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애들 유모차를 갖다 팔아? 당신 그거 판 돈으로 뭐 했어? 또 술 마셨지? 그래,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었다. 왜? 그러게 왜 나 돈도 못 쓰게 통장 비밀번호를 다 바꿔놓는데. 아니면 당신이 나 용돈으로 쓰라고 카드라도 한 장 주던가. 쓸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거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 뭐라고? 당신 진짜 미쳤구나. 그렇게 돈이 쓰고 싶으면 나가서 직장을 다녀. 돈 한 푼 안 벌고 애도 안 보면서 뭘 그렇게 많은 걸 바래?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애들 타는 유모차를 팔아다가 술값으로 쓰냐고. 결국 보다 못한 저희 어머니가 아예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저희 애들을 하루 종일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밤 늦은 시간에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아내를 보고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애미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애들은 엄마 없이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크고 있는데 엄마란 인간이 술에 미쳐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녀도 되는 거냐고. 그러자 아내는 술주정을 부리며 반말로 이러더라고요. 아줌마가 뭔데 상관이야. 애 낳아줬으면 장땡이지. 키우는 것까진 내 알 바 아니거든. 애 둘 낳는 동안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야? 애 낳아줬으면 장땡이라고?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애 둘 낳아주고 돈 펑펑 쓰면서 마음대로 살려고 나랑 결혼한 거냐고. 그래, 그러려고 결혼했다. 그럼 뭐 어쩔 건데? 어차피 애가 둘이나 있는 이상 당신은 나 못 버려. 나한테 아주 단단히 코 낀 거라고. 난 계속 이렇게 살 거니까 당신이 내 인생 책임져야 돼. 그 순간 저는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간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어요. 뭐라고? 내가 코 낀 거라고? 헛소리 하지 마. 어차피 당신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 관심도 없잖아. 어차피 엄마 역할도 안 하는데 내가 애들 때문에 당신이랑 이혼 못할 거라고 생각해? 우리 애들한텐 당신 같은 엄마 없는 게 100배는 더 나아.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가족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나랑 이혼해. 당장 나랑 갈라서자고.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그래, 나도 저런 며느린 필요 없다. 현동아, 애들은 내가 키워줄 테니까 애미랑은 이혼해라. 나도 더 이상은 네가 저런 애 때문에 고생하는 거 더 보고 있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저는 38살의 아내와 이혼하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어 거의 빈몸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경제력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애들도 제가 키우게 되었죠. 저는 이혼한 이후에 애들이랑 같이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괜히 제가 이상한 여자를 만나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한테 고생만 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손주를 보는 게 즐겁다면서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셨답니다. 그래도 제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저희 애들 때문이었어요. 전처는 너무 싫었지만 제 자식들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거든요. 저는 당시 4살, 2살이었던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답니다. 아빠,
동화책 읽어주세요. 오늘은 아기 돼지 삼형제 읽을래요. 자, 그럼 얼른 책 가져와서 아빠 무릎에 앉아봐. 아빠가 재미나게 읽어줄게. 저희 애들은 그렇게 제가 읽어주는 동화책 내용을 듣다가 졸리다며 눈을 비비곤 했어요. 저는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4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직접 차리게 되었어요. 월급쟁이로 사는 것엔 한계가 있으니 애들을 위해서라도 더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사업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더군요. 처음엔 자금난에도 시달리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자꾸 집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현동아, 너 왜 그러니? 요즘에 일이 잘 안 풀리니? 아, 그게 얼른 자리 잡아서 우리 애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은데 사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힘드네요. 현동아, 물론 지금은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빛을 보게 되는 거란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성공할 수 있는 거면 너도 나도 다 하지 않았겠니? 넌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성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해보렴. 우리가 네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도와주마.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많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대로 언젠간 꼭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회사를 이끌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상황도 나아지고 직원들도 늘어나면서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저희 애들을 부족하지 않게 키울 수 있을 정도는 되었어요. 저는 그제야 떳떳한 아빠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더군요. 그래서 항상 애들만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친한 거래처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 사장님, 아직 나이도 젊은데 언제까지 혼자 있을 겁니까? 나중에 애들 다 장가가고 나면 외로워서 안 돼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평생을 같이 할 짝을 얼른 만나야죠. 나 아는 사람 딸 중에 진짜 괜찮은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내가 중매 한번 서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요. 내가 웬만해선 중매 같은 거 안 서는데 김 사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 내가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처음엔 거래처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상대방이 초혼이라길래 저 같은 남자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거래처 사장님이 만나보라고 하시길래 결국 그 여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여자가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였어요. 아내는 저보다 7살이 어린 직장인이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환하게 웃는 걸 보고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기요, 은혜씨. 사실 저 이혼남에 애도 둘이나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나오신 거면 지금이라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솔직히 은혜신 초혼이신데 저 같은 남자 만나기엔 좀 아깝잖아요. 네? 아깝게 뭐가 아까워요? 그리고 저 현동 씨한테 애 있는 거 다 알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도 애들을 좋아하는 거랑 남의 자식을 키우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은혜 씨가 만약에 저랑 잘 된다면 굉장히 큰 부담이실 수도 있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남의 자식이지만 가슴으로 품으면 제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엔 입양 가족도 많고 애 있는 상태로 재혼하는 가정도 많은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나저나 저 애들 얼굴 궁금한데 한번 봐도 돼요? 사진 찍어 놓은 거 없으세요? 저는 그 말에 휴대폰에 있던 저희 애들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와, 애들이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인상이 너무 좋네요. 똑 부러지게 생긴 게 공부도 엄청 잘하겠어요. 아내는 제가 이혼남에 애가 둘이나 있는데도 전혀 거리낌 없이 저를 대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애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전처와는 달리 정말 한없이 마음이 넓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아내랑 만났는데 집에 가기 전에 저보고 마트를 들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갔는데
카트에 과자랑 간식들을 막 담기 시작하더군요. 오빠네 애들 초등학생이니까 이런 거 좋아하지?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지 몰라서 내가 맛있어 보이는 걸로 담긴 했는데 애들이 잘 먹어줬으면 좋겠다. 이거 오늘 애들 갖다 주고 혹시 애들이 잘 안 먹는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내가 공부 좀 하게. 저는 그날 아내가 사준 간식들을 집에 들고 가 저희 애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오늘 아빠가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아빠 친구가 너희한테 이렇게 간식을 많이 사주셨어. 어때? 마음에 들어? 먹어보고 맛있는지 맛없는지 아빠한테 다 얘기해줘야 돼. 알았지? 그렇게 저희 애들한테 아빠 친구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후 그 다음번엔 아내랑 같이 애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가 저희 애들한테 햄버거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면서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애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내가 저한테 애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애들도 좋다고 하길래 다 같이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애들은 저희 아내랑 몇 번 봐서 그런지 아내를 잘 따르더라고요. 이모, 우리 솜사탕 사 먹어요. 솜사탕? 그래, 좋아. 무슨 색으로 사줄까? 하늘색 아니면 핑크색? 솜사탕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은 건 또 없어? 추러스는 어때? 슬러시는? 우와, 그거 다 사주시게요? 역시 이모 최고. 이모, 우리 솜사탕 먹고 나서 저기 있는 놀이기구 타러 가요. 우리 아빠는 그런 거 잘 못 타서 재미없단 말이에요. 놀이기구 좋지. 대신 너희 그거 타고 무섭다고 울면 안 된다. 울면 아줌마가 엉덩이에 뿔 난다고 놀릴 거야. 그날 하루 종일 저희 애들하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놀고 집에 가려던 그때 갑자기 저희 큰아들이 저희 아내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모, 사실 우리 아빠 친구 아니고 여자친구죠? 저 다 알고 있어요. 뭐라고? 여자친구 맞잖아요. 저도 알 건 다 아는 나이거든요. 이모랑 우리 아빠랑 서로 엄청 다정하게 쳐다보는 거 내가 다 봤어요. 그리고 그냥 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둘째 아들도 이러더군요. 뭐야, 진짜로 이모가 우리 아빠 여자친구예요? 그럼 이모가 우리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우와, 신난다. 저와 아내는 애들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애들이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천천히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저희 애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좋아하더라고요. 아내도 애들이 설레발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더군요. 그 이후 아내와 저희 애들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아내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면서 애들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예비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아내는 초혼인데 저는 재혼에다가 애가 둘이나 있어서 솔직히 제가 많이 모자란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비 장인 장모님께서 정말 편견 없이 저를 받아주시더군요. 예비 장모님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우리 은혜한테 얘기 많이 들었네. 솔직히 처음엔 은혜가 애 딸린 이혼남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도 많이 놀랐어. 그런데 우리 은혜가 선택한 남자니까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그리고 자네 애들도 우리 은혜를 그렇게 좋아한다며? 서로 좋아하고 의지하면 그게 바로 가족인 거지. 난 우리 은혜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네. 그러니까 우리 은혜랑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 은혜 눈에 절대 눈물 안 흘리게 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절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때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떼기가 힘들었어요. 그 착한 마음씨 때문인지 마치 천사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에도 저희 집에 정말 잘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음씨가 넓은 아내를 무척이나 좋아하셨고요. 아내와 함께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보물 왔네, 보물 왔어.
배고프지? 얼른 들어와서 밥 먹어. 어머님, 벌써 밥을 다 차려놓으셨어요? 제가 좀 도우려고 일부러 더 일찍 왔는데. 네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더 일찍 준비해놨지. 우리 집에 정말 귀중한 보물인데 내가 귀한 손에 물 묻히며 쓰나. 게다가 아내는 저희 애들과도 여전히 잘 지냈습니다. 저희 애들도 아내를 금방 엄마라고 부르며 엄청 잘 따랐어요. 얘들아, 오늘 엄마랑 같이 요리 교실 할까? 오늘의 메뉴는 수제비. 어때, 수제비? 우리 같이 밀가루 반죽부터 해보자. 우와, 진짜 재밌겠다. 엄마, 저 그럼 야채 써는 것도 해보면 안 돼요? 나도 연습 많이 해서 엄마처럼 칼질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 말씀대로 제 아내는 저희 가족의 보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제가 그래도 애들한테 최대한 해준다고 해줬는데 그래도 아빠가 해주는 거랑 엄마가 해주는 건 다르더라고요. 왜 애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지도 2년 가까이 되던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원래 나가던 동창 모임 있는 거 알지? 이번 주에 또 모이기로 했는데 당신도 같이 가자. 결혼한 애들은 남편도 데려오는 모임이라서 나도 당신 데려가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아내 동창 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동창회처럼 큰 모임은 아니었고 친한 동창 한 5명 정도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아내와 함께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에 아내와 같이 들어갔는데 아내 친구 한 명이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은혜 왔네? 은혜야, 진짜 오랜만이다. 뭐야, 너 경숙이잖아? 네가 여긴 왜 왔어? 동창 모임 한다길래 한번 남편이랑 같이 따라 나와봤지. 나도 동창인데 좀 끼면 안 돼? 그 친구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제 아내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 친구의 얼굴을 봤을 때부터 깜짝 놀라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 그 친구 부부의 행동을 보니 참 꼴사납더군요. 여러분, 원래 진짜 있는 사람들은 잘난 척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부부는 테이블 위에 외제차 차키를 떡하니 올려놨더라고요. 일부러 잘 보이게 자랑하는 것 같았죠. 게다가 온몸엔 명품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친구 중 한 명이 그 경숙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더군요. 경숙아, 너 지금 걸치고 있는 거 다 명품 아니야? 그동안 소식도 잘 모르고 살았는데 너 꽤 잘 나가나 보다? 당연하지. 우리 남편이 사업하는데 진짜 잘 나가거든. 돈을 어찌나 잘 버는지 써도 끝이 없다니까. 내가 명품 질린다고 해도 어찌나 계속 사주는지. 지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 남편이 해준 거야. 너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원피스만 해도 300만 원짜리야. 그리고 내가 신고 온 이 굿은 얼만 줄 아니? 너넨 내가 금액 말하면 아주 깜짝 놀랄 거다. 세상에 저는 돈 자랑을 저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뭐 자랑이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단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경숙이란 친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이혼하시고 은혜랑 재혼한 거라면서요? 이혼남이 초혼인 여자랑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나저나 은혜야, 내가 재작년에 너 결혼할 때 바빠서 못 갔어. 미안하다 얘. 아니야, 괜찮아. 마음만 받을게. 그런데 너희 남편이랑 너랑 몇 살 차이라고 그랬지? 7살 차이라고 했나? 얘 7살이 아니라 17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저기요, 은혜 남편분. 이름이 뭐라고 했죠? 저는 김현동입니다. 현동씨, 우리 은혜랑 같이 다니려면 머리 좀 심으셔야겠어요. 누가 보면 부부 사이가 아니라 삼촌이랑 조카 사이인 줄 알겠어요. 뭐라고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자 나이 들면 머리숱이 생명인데 그렇게 머리숱이 훤해서야 창피해서 어디 같이 다니겠어요? 저희 남편 좀 보세요. 머리가 아주 새카맣고 풍성하잖아요. 사실 제가 대머리는 아니지만 머리숱이 좀 없는 편이었는데 대놓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자기 남편이랑 비교하면서 막말을 하더군요.
우리 남편은 옷걸이가 좋아서 뭘 입어도 멋있잖아. 게다가 손도 커서 친구들 만나면 밥도 자기가 다 쏘는 사람이야. 아휴, 남자를 만나려면 내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야지. 안 그래, 은혜야? 너 아무래도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보다 못해 한마디 하더군요. 야, 이경수,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얼른 밥이나 먹어. 너 때문에 지금 은혜 표정 썩은 거 안 보여? 솔직히 무례한 그 행동 때문에 화가 났지만 처음 가는 동창 모임이기도 해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냥 참았습니다. 제 아내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밥만 먹더군요. 저희가 아무 반응도 안 하니까 그 경숙이라는 친구도 그냥 친구들이랑 떠들고 놀았어요. 그렇게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재밌게 이야기도 나누며 놀고 있었는데 2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 경숙이란 친구가 술에 취했는지 또 막말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현동 씨, 그거 아세요? 은혜 옛날에 제 꼬봉이었어요. 저 학창 시절에 연애 편지도 은혜가 대신 써주고 제 숙제도 대신해주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내가 시키는 건 다 했었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지금도 아마 제가 한마디만 하면 꿈뻑 죽을걸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한마디 하더군요. 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까부터 왜 자꾸 은혜한테 시비야? 그리고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왜 이제 와서 꺼내는 건데? 아니, 그것도 추억이잖아. 학창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현동 씨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게 무슨 추억이야? 네가 착한 은혜를 일방적으로 괴롭힌 거지. 은혜가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으니까 네가 질투해서 그런 거잖아. 그런 거 아니거든. 내가 은혜를 질투하긴 왜 질투해? 맞잖아. 은혜가 연애 편지 대신 써준 그 남자애도 사실 너 말고 은혜를 좋아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 남자애가 너 뻥 차버린 거 기억도 안 나? 에이씨, 아니라니까. 내가 저런 가난한 애를 왜 질투해? 은혜 쟤네 집이 엄청 가난해서 쟤네 엄마가 우리 엄마 종이었잖아, 종.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무리 그래도 부모까지 들먹이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우리 엄마가 쟤네 엄마한테 월급 줬으니까 뭐 종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런데 그때였어요. 참다 폭발한 저희 아내가 앞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그 친구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게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뭐 뿌린 거야? 맥주 뿌렸다, 왜? 하도 제정신 아닌 것 같길래 정신 좀 차리라고 뿌렸다. 그나저나 3살 버릇 여든 간다더니 넌 아직도 그 못된 성깔 못 버렸냐? 너 이제 어린애 아니야. 40대 아줌마라고. 나이 먹었으면 제발 철 좀 들어라. 넌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래? 뭐라고?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내 말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던 꼬봉 주제. 너 당장 나와. 어디 나랑 한판 붙어보자고. 붙긴 뭘 붙어. 너 같은 애하고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남들은 나이 먹으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데 넌 어째 오히려 어릴 때보다 더 무식하고 천박해졌잖아. 뭐? 무식하고 천박해? 너 말 다 했어?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그 친구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아내한테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이보세요. 지금 내 아내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학창시절에 우리 와이프 꼬봉이었다면서 나이 먹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 남편까지 일어나서 쌍으로 제 아내를 공격해대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그 남자가 저보다 머리 하나는 작더라고요. 제 키는 183이었는데 그 사람은 한 16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봐요. 그쪽이야말로 내 아내한테 막말하지 말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죠. 당장 자리에 앉으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은 제 덩치를 보고 쫄았는지 갑자기 당황해서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앉으면 되잖아요. 앉을게요. 아유, 앉습니다. 네.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아내의 다른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더군요. 아휴, 도대체 경숙이 쟨 누가 부른 거야?
우리끼리 원래 모이던 멤버가 있는데 왜 쓸데없이 쟤를 부른 거냐고. 미안해, 내가 불렀어. 경숙이가 나보고 하도 우리 모임에 나오게 해달라고 조르길래 한 번 데리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깽판 칠 줄은 몰랐지. 야, 이경수, 너 이러려고 나한테 우리 모임 나오게 해달라고 졸랐니? 너 다음부턴 절대로 우리 모임에 낄 생각하지 마. 너 때문에 괜히 좋은 날 분위기만 다 망가졌잖아. 아, 얘들아, 우리 그냥 나중에 시간 맞춰서 다시 모이자. 경숙이는 빼고. 결국 그날은 그렇게 모임이 파괴되었습니다. 대리를 불러서 아내랑 같이 집에 가는데 아내는 창문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도대체 그 경숙이란 친구는 왜 그렇게 당신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학창시절에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게 사실이야? 그러자 아내는 여태까지 제가 몰랐던 학창시절의 일들을 얘기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아내는 시골에 살면서 경숙이라는 친구와 윗집 아랫집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집은 엄청 가난했는데 그 친구의 집은 정반대였답니다. 경숙이네 아버지는 읍장이었고 마을에서도 입김이 센 사람이었대요. 게다가 경숙이네 어머니는 큰 마트를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장모님이 그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숙이라는 친구가 그때부터 학교에서 제 아내를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자기 엄마가 저희 장모님이 일하는 마트의 사장이라는 점을 이용해 갑질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야, 나 숙제하기 싫은데 네가 좀 대신해주라. 난 오늘 친구들이랑 놀기로 해서 시간 없거든. 싫어. 내가 왜 네 숙제를 해줘야 되는데.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 꼬붕이니까 너도 내 꼬붕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시키는 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서 너네 엄마 확 잘리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그럼 너네 집 지금보다 더 가난해져서 굶어 죽을지도 몰라. 게다가 한 번은 장모님이 아내한테 운동화를 새로 사준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경숙이라는 친구가 아내 운동화를 보더니 이러더랍니다. 뭐야, 새 운동화 샀네? 돈도 없는 주제에 운동화 살 돈은 있었나 봐. 이런 건 또 내가 신고식 한번 해줘야지. 그 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흙이 잔뜩 묻은 발로 제 아내의 신발을 마구 밟았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너무 화가 나서 경숙의 머리채를 잡아뜯으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네가 뭔데 내 신발을 더럽혀?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준 신발이란 말이야.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둬?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아무리 싸워도 그 친구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대요. 심지어는 학교의 아내와 관련된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답니다. 은혜채, 학교 끝나고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하잖아. 무릎 꿇고 맨날 바닥 박박 닦는데 얼마나 웃긴 줄 알아? 게다가 나 목욕할 때 되면 내 목욕물도 받아줘. 쟤 완전 내 몸종이야, 몸종. 야, 내가 언제 너네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목욕물을 받아줬어? 너 자꾸 애들한테 헛소문 퍼뜨릴래? 우리 집이 가난하고 우리 엄마가 너네 엄마 직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줄 알아? 결국 아내가 학교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모님께선 그 원인이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해 결국 그 마트를 그만두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 친구의 괴롭힘은 멈추질 않았대요. 하필이면 시골이라 초중고를 다 같은 학교를 나오는 바람에 아내는 끔찍한 학창 시절을 보내야 했던 거죠. 결국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엔 그 경숙이라는 친구와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살았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그 친구가 결혼식에 안 와서 미안하단 얘긴 뭐야? 당신이 그 친구를 결혼식에 초대했었어? 내가 미쳤어? 그런 애를 내 결혼식에 초대하게. 그냥 걘 내가 애 딸린 이혼남이랑 결혼했다는 걸 듣고선 일부러 나 약 올리려고 온 거야. 그게 아니면 굳이 동창 모임까지 와서 저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아휴, 내가 살다 그런 인간 진짜 처음 보네. 당신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이제 그런 인간은 그냥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려. 당신이 상대하기엔 너무 수준 낮고 지저분한 인간이니까. 알았지? 저는 그렇게 아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그 사건을 잊고 살았어요. 어차피 그 친구가 그러든 말든 우리끼리 잘 살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지 8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계약직 사원을 한 명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14박 15일로 유럽 출장이 잡힌 거예요. 다행히 저희 회사 직원들이 전부 듬직하고 인사 담당자로 있는 부장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 채용을 그 부장에게 맡겼습니다. 정직원이면 어떻게든 제가 직접 면접을 보겠지만 계약직이기도 하고 출장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출장이 다 끝나고 회사에 출근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가니까 오랜만에 만난 직원들이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오셨어요? 오랜만에 뵈니까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그런데 그때 사무실 안에 있던 낯선 여자가 한 명 보이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현동 씨 회사였어요? 뭐야, 경숙 씨가 여길 어떻게... 네, 그 여자의 정체는 바로 제 아내를 그렇게 괴롭혔던 경숙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저희 인사 담당자가 뽑은 그 계약직 직원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정말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길 어떻게 왔긴요. 저 이틀 전부터 여기 출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대요. 내가 여기서 친구 남편을 만날 줄이야. 역시 친구 잘 두니까 너무 좋네요. 현동 씨, 저 앞으로 이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데 저 은혜 친구니까 잘해주실 거죠? 저는 순간 아내가 당했던 그 일들이 떠오르면서 만만하게 보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봐요. 지금 저한테 뭐라고 불렀습니까? 현동 씨요? 왜 그러세요? 현동 씨한테 현동 씨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요? 여긴 회사 아닙니까? 여기가 무슨 친구끼리 만나는 동창인 줄 알아요? 공과 사는 확실히 구별할 줄 알아야죠. 저한테 대표님이라고 다시 부르세요. 똑바로 다시 인사하시라고요. 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큰 소리로 지적하자 많이 당황한 것 같더군요. 전 솔직히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이없었지만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 경숙이라는 친구 말이야. 오늘 우리 회사에 출근했더라. 얼마 전에 계약직 직원을 뽑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 친구더라고. 뭐? 그게 사실이야? 아휴, 개 데리고 일하려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일단은 뽑았으니까 당분간 지켜보긴 하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솔직히 직원들한테 갑질을 해본 적도 없고 옛날 일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같이 일을 해보니까 싫은 소리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을 어찌나 못하는지 간단한 복사나 팩스 보내는 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 복사 누가 했어요? 똑같은 걸 이렇게 많이 복사하면 어떡합니까? 아, 죄송해요. 제가 10장만 복사한다는 게 모르고 0 하나를 더 눌러서 100장이 나와버렸나 봐요. 이봐요, 경숙 씨. 직장생활 해봤다면서 복사기 하나 다룰 줄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실수한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실수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라고 말했잖아요. 세상에 확인을 안 해서 0 하나를 더 붙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해요. 다음부턴 실수 없이 잘할게요. 그런데 그 경숙이란 여자는 일만 못하는 게 아니라 업무 태도 자체도 굉장히 불량했어요.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간에 혼자 구석에서 깔깔거리며 떠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일은 안 하고 화장을 고치면서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숙 씨, 지금 여기가 학교입니까? 아니면 놀이터입니까? 일하러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으면 나가서 잠깐 통화하고 오던지 아니면 나중에 퇴근하고 통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숙 씨 빼고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사무실 안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통화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게다가 그 여자가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나서부터 점심만 먹고 오면 사무실 안에 코 고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세요, 경숙 씨. 여기가 경숙 씨네 집 안방이에요? 지금 몇 시인지 시계를 한번 보세요. 벌써 점심시간이 끝났네. 아직 졸려 죽겠는데. 대표님, 저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10분만 딱 더 자면 안 될까요? 딱 10분만 더 자면 머리가 개운해질 것 같은데. 뭐라고요? 지금 나랑 장난합니까? 여기가 경숙 씨 낮잠 자는 곳인 줄 알아요? 내가 점심시간 때 엎드려서 자는 것까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업무 시간은 지킬 줄 알아야죠. 여긴 일하는 곳입니다. 집이 아니라 회사라고요. 심지어 그 여잔 배려심도 없는지 개념 없는 짓까지 하더군요. 제가 직원들 먹으라고 과자도 많이 사놓고 탕비실 냉장고에 아이스크림도 가득 채워놨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 간식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희 회사는 개인별로 쓰레기통이 다 있었는데 세상에 그 여자가 쓰는 쓰레기통에 다 먹은 간식 봉지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이봐요, 경숙 씨. 탕비실에 있는 간식들 경숙 씨가 다 먹었습니까? 경숙 씨 쓰레기통에 간식 봉지가 한가득 있던데요. 대표님이 딱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로만 사다 주셨길래 제가 좀 많이 먹었죠. 어쩜 그렇게 제 취향을 잘 아세요? 이보세요. 제가 그 간식을 경숙 씨 혼자 다 먹으라고 사다 둔 줄 알아요? 회사에서 공동생활하는데 다 같이 먹는 간식을 혼자 다 그렇게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경숙 씨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하나도 못 먹는 거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할 겁니까? 저는 살다 이렇게까지 개념 없는 직원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을 시키면 하기 싫다고 징징거리고 조금이라도 일이 많으면 칼퇴 못한다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 따끔하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잔 회사에서 혼나는 건 또 싫었는지 일주일도 못 버티고 저한테 사직서를 던지더군요. 저 기분 나빠서 여기 못 다니겠어요. 회사가 뭐 여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렇게 그 여잔 제 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사 담당자는 저런 사람을 뽑아서 죄송하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더군요. 면접 땐 말하는 것도 멀쩡했고 아는 것도 많아 보였대요. 게다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큰 소리로 얘기하길래 엄청 열정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사 담당자라고 해도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 담당자에게 괜찮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얘기해줬어요. 그러자 아내는 웃음을 빵빵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이경숙 걔 진짜 웃긴다. 나도 회사 생활 꽤 오래 했지만 그런 인간은 처음 보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개념이 없었는데 어쩜 아직까지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오히려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 그 정도면 다른 회사 들어가도 금방 잘리겠는데? 낄낄거리며 웃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제가 아내를 대신해 시원한 복수를 해준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지만 일부러 갑질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마다 진상을 피우고 직원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는 회사의 대표로서 할 말을 했을 뿐인데 그게 아내와 저한텐 엄청 시원한 일이 되었네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창들한테 연락을 받은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경숙 걔 머리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더라? 그때 왜 테이블 위에 그렇게 자랑하면서 올려놨던 그 차키 있지? 그 차키도 10년 넘은 외제차 차키래. 당신도 알겠지만 10년 넘은 외제차는 국산차보다도 더 감가가 많이 돼서 별로잖아. 그리고 걔 걸치고 다니는 옷이랑 액세서리들도 다 짝퉁이었대. 아유, 그렇게 명품 많다고 자랑을 하더니 완전히 다 가짜였더라고. 뭐? 그게 사실이야? 그런데 그 사람 남편이 사업해서 잘 나간다며? 잘 나가는데 왜 짝퉁을 사? 여보, 걔가 하는 말을 믿어? 걔 남편 사업하는 거 아니래. 말로만 사업한다고 하고 사실은 백수나 마찬가지라더라. 남편도 돈을 안 벌어오고 경숙이 걔도 당신네 회사 잘리고 나서 다른 데 또 들어갔는데 또 잘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수중에 돈이 있겠어? 요즘에 경숙이가 친구들한테 돈을 그렇게 빌리고 다니나 봐. 말하는 걸로는 무슨 부잣집 사모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앞에서 허세 부리고 싶어서 다 거짓말했던 거였어. 예전엔 그렇게 잘 사는 집이었는데 뭐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은 집안 자체가 아주 쪽박 찬 것 같더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하면서도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 줄도 알아야 하는데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허세를 부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제가 짐작하기론 학창시절에 남들 머리 꼭대기에서 놀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해서 거짓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는 철없는 학창시절이라 그랬다 쳐도 성인이 된 지금까지 그 더러운 인성을 버리지 못하고 양아치 짓을 하는 걸 보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재벌을 개 못 준다 라는 말이 있죠. 아마 그 사람은 이 나이까지 그 인성을 고치지 못했으니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짜 인생을 살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그렇게 살아서 얻는 게 무엇일지 그 사람에게 묻고 싶네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남들을 배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런 인간이 바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일이 있은 지 또 2년이 지났어요. 어느덧 저희 애들은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었네요. 요즘 저희 애들은 저보다 더 제 아내를 좋아한답니다. 저희 애들을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아껴주는 아내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계속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많이 노력을 하려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